네, 지금 우리가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겨울에 많이 고생하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름에도 많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이 밤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시고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 주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방광에는 물이 가득 차고 땀으로는 수면 중에 이제 땀으로는 배출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아침에 소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2주 전 이 건강한 의사 방송에서 전립선 비대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립선 비대 진단 기구였던 IPSS라는 진단 폼이 있고요. 아마 비뇨기과에 가보셨으니까 해보셨을 겁니다. 그 IPSS에 따른 이제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봉침과 전침을 이용한 검증된 치료 효과가 있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운동법이 인터넷에 전립선 비대에 관련된 운동법 검색해보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제일 유명한 케겔 운동이나 아니면 뭐 PC 근육 운동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논문으로 정확하게 검증된 효과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논문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제가 오늘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 그래서 SCI급에 실린 바이오메드 리서치지에 실린 논문인데, 노인의 야간 빈뇨와 걷기 운동에 대한 효과를 비교를 한 건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군과 운동을 하루에 매일 30분씩 걸었던 군, 두 군을 비교를 한 거예요. 야간요 횟수만 가지고. 지금 이제 소변 보는 횟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루에 30분씩 걸었을 때 그 걷는 군이 야간요가 유의성 있게 3.3에서 1.9회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유의성 있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여기 다른 시청하시는 전립선 비대나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30분씩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게 이건 검증된 치료 효과이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다른 것들 운동 강도와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운동 강도와 상관관계는 그렇다면 이걸 매일 운동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좀 뭐 주 3회에서 5회 운동하는 게 좋으냐, 이 두 군을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주 3회에서 5회 운동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논문이 있으니까 매일 운동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강한 운동,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골반 내에 압력이 심해지는 운동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제 추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를 더 유발할 수 있어서 강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고, 결론적으로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5개월 전에 음낭수종이 갑자기 생겼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전립선 비대와 음낭수종은 정확한 유의성이 있다고는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야간요, 지금 소변 횟수도 많으신데 야간요, 빈뇨와도 지금 음낭수종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음낭수종이 갑자기 왜 생기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낭수종은 탈장과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을 안 가보셨으면 탈장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음낭수종은 아까 전지훈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소아한테 많이 오는 병이죠. 교통성 음낭수종이라 그래서 소아형은 이렇게 복관과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안에 물이 차는 경우고, 성인형은 이제 비교통성 음낭수종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고환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액체가 이제 교환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비교통성 음낭수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음낭수종 자체도 어떤 큰 질환이나 불편함을 보통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미용상 크기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불편할 때 이제 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음낭이 거의 사과만한 크기가 됐는데도 크게 불편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고요. 좀 많이 불편한 느낌이나 미용상을 원하시면은 뭐 수술을 하는 것을 저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제가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수술을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수술 여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을 그렇다면 언제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망막병증에 있습니다. 당뇨의 그 3대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당뇨 망막병증이 백내장이 있는 분들, 지금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계속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성 백내장 환자의 약 70% 정도가 망막증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망막병증이 왜 중요하냐면, 망막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예후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안과에서 수술을 할 때도 망막병증 여부를 반드시 먼저 가려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만약에 했다고 해도 백내장 자체의 예후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망막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안과를 뭐 가보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면 당뇨 망막병증은 크게 두 가지. 당뇨가 걸린 기간, 당뇨 이완 기간이랑 그다음에 그동안 당뇨 걸려서 지금까지 혈당이 잘 관리가 됐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당뇨 망막병증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널뛰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당뇨 이완 기간은 당뇨에 지금 걸린 게 예를 들어 15년 이상이 되면 통계적으로 60% 정도가 당뇨 망막병증이 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넘어가면은 거의 90% 정도가 발병하게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완 기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장기간 가게 되면 결국 망막병증이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혈당 조절이 만약에 되고 안 되고 이 여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통계로 보면 이완 기간 5년 이내일 경우에 혈당 조절이 잘 된 사람은 5년 이내일 경우 망막병증이 7% 정도밖에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뇨 수치 230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25% 정도가 망막병증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혈당 관리를 잘 하는 게 앞으로도 망막병증 발생을 안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너무 과도하게 혈당 조절을 한다고 뭐 인슐린 예를 들어 주사를 맞으시면은 주사를 많이 놓든지 약을 많이 복용하시게 되면 이 혈당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를 못하고 저혈당까지 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원인이 된다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규칙적으로 약 복용하시고 당뇨 수치를 항상 규칙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백내장 수술을 그렇다면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 해야 되는지는 백내장의 이제 3단계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백내장은 이제 초기 백내장, 그다음에 미숙 백내장, 성숙 백내장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이제 뭐 크게 심하진 않은데 눈이 좀 침침하다 정도. 지금 시력이 갑자기 좀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마 초기 백내장 정도로 제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상만 들어봤을 때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미숙 백내장인데 시야가 뿌옇게 이제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숙 백내장으로 넘어가면 육안으로 이제 혼탁이 보이게 되는 건데, 보통 미숙 백내장 단계에서 수술을 했을 때 가장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 백내장 단계일 경우에는 저는 한방 치료를 이제 안과를 전문으로 보는 한방 치료를 받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게 아니고 지금 시야가 뿌옇게 많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